가장 좋은 것은 정부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정부 상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일단 소득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집값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그런 상품은 금리가 좀 쌀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기 때문에 내가 해당자인지 해당 안 되는지를 체크를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정부 상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DSR을 보지 않습니다. 이 DSR을 안 본다는 게 신용대출이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리하죠. 내가 소득이 좀 적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DSR 안 보니까 DTI만 보니까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요. 매원님, 디딤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서민들의 전통적인 내 집 마련 수단입니다. 금리도 싸고, 네. 이게 뭐 조건이 정말 좋다고 하는데, 네. 오늘 웅달책방 속 시원하게 총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신청을 할 때 저 대출 받고 싶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대출부터 받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정부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뭔가 까다롭다. 뭔가 까다로운 거는 혜택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상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일단 소득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집값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그런 상품은 금리가 좀 쌀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기 때문에 내가 해당자인지 해당 안 되는지를 체크를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정부 상품으로 그럼 뭐가 있느냐. 일단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상품이 디딤돌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상품이 하나 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어요. 이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는 디딤돌 대출의 약간의 버전이에요. 하나의 버전이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로 제가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보금자리론 대출이 있는데 보금자리론은 디딤돌 대출보다는 약간 조건이 조금 완화 상품이에요. 그런데 나는 디딤돌 대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보금자리론 대출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상품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저희가 대출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의 그럼 조건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정말 서민들을 위한 그런 상품입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겠어요? 무주택자. 무주택자. 네, 그렇죠. 일단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가 가능하세요. 내가 1주택을 팔고 넘어가는 거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심사하는 그 날 자체에 무주택이어야 돼. 집이 없어야 돼. 평생 무주택은 아닌 거죠? 아니죠. 네. 현재 무주택. 네, 생애 최초 아니셔도 됩니다. 그냥 현재 무주택자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상담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은행에서 해주는 대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모든 심사는 기금이 든든이라고 해서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그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은행에서 기표라고 해서 돈만 실행을 해주는 게 이제 디딤돌 대출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제 조건을 따라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건이 소득인데요. 일단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 이게 사실 부부 합산 6천이면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높지만 어찌 보면 낮은. 합산으로 생각하면 좀 그렇죠. 3천, 3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이제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이고 또 2자녀 이상인 경우는 연소득 7천만 원. 생애 최초이면서 이자녀인 엔드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따로? 네, 따로. 최초이거나 이자녀이거나. 맞습니다. 좋네. 네, 그리고 신혼가구 혼인 7년 이내이신 네. 분들 같은 경우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입니다. 네, 좀 높죠. 조금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순자산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자산이 4억 8,800만 원 이하이셔야지만 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디딤돌 대출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요 제 자산이요 뭐 어떤 게 자산에 포함이 되나요? 라고 막 물어보세요. 뭐 당연히 예적금 포함이 되고요. 뭐 주식이라든지 또 오피스텔이라든지 집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외에 자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산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이제 그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 금리가 엄청 저렴하단 말이에요. 뭐 1.8%부터 시작을 하니까 꿈의 금리잖아요. 이거 받아서 내가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익인 그런 금리인데 탈락했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엄마가 나 몰래 예금을 5천만 원 해놨더라고요. 뭐 이런 분 계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순자산 가액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고 또 저희 최근에 물어본 분 중에 한 분은 가상자산. 비트코인. 네, 여기 많이 다루시잖아요. 네. 네, 그것도 포함되나요? 라고 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가상자산은 아직은 확인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시면 되겠네요. 뭐 일단은.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순자산 가액을 미리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산 심사를 먼저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네. 그리고 나서 자산 심사에 통과를 하면 그 다음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격이라든지 뭐 소득 여러 가지 목적물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절차를 조금 이렇게 빨리 하고 싶으시면 자산 심사부터 의뢰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게 이제 금리가 최저 이제 2.85에서 4.15 정도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은행 금리가 그럼 도대체 몇 프로냐? 네, 물론 이제 그 특이한 조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네, 뭐 사실 그분들이 집을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집을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쵸? 뭐 기초수급 뭐 대상자 뭐 이런 분들이 집을 마련하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그런 분들까지 최저금리로 넣어주는 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저금리까지 넣는다고 하면 3% 초반도 나오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한 은행 금리는 한 3.8% 전후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거의 1% 이상 저렴한 그런 금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 같은 경우는요. 이제 대출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만기를 뜻하는 거예요. 저희가 10년 안에 갚을 건지 15년 동안 이 대출을 갚을 건지 그런 만기를 뜻하는데 지금 대출 기간이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요.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금리가 좀 저렴해지는 그런 구조인데 근데 또 너무 만기가 짧으면 힘들어요. 아시죠? 원금을 또 많이 상환하셔야 되니까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가장 긴 30년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가 또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얼마까지 가능하냐? 네, 한도는요. 이제 여기서도 LTV가 나오는데 LTV는 70%입니다. 근데 70%를 다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생애 최초는 LTV 80%입니다. 네, 또 80%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일반인 아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 같은 경우는 2억 5천까지가 최대. 그러니까 많지 않죠. 그리고 대출 금액이 2억 5천이 네, 되는 거죠. 그게 최대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3억 원. 네, 그리고 신혼이고 이자녀 이상. 여기서 또는입니다. 신혼 가구이거나 이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 원 이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혜택을 주는 분들이 뭐 신혼이라든지 자녀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라고 또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할인되는 금리가 일단 한부모, 그리고 장애인, 다문화, 그리고 신혼가구, 뭐 생애 최초, 다자녀, 뭐 그 조건에 따라 조금씩 할인 금리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런 할인이 있고요.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자도 할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자계약.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할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좋은 조건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최저금리를 받을 수 있게끔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가 사실 주택도시보증공사지만 상담은 이제 수탁은행에 가서 하시는 게 가장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탁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은행에서 이 디딤돌 상품을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업은행은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는 은행이죠. 그리고 하나은행, IM뱅크, 그다음 부산은행 이렇게 해서 해당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딤돌 대출의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디딤돌 대출은요.
매매 잔금만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할 때 보면 저가 집이 있는데요. 내 집을 담보로 대출 받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디딤돌 대출은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인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한마디로 말을 하면 매매 잔금만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주택 구입 자금은요, 3개월까지로 봐요. 3개월 이내까지만 잔금 대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매 잔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집을 1월 1일 날 샀으면 3월 그러니까 3개월 이내까지 디딤돌 대출을 받게 되면 그거는 가능하세요. 그럼 잔금일이 막 5개월, 6개월 이러면 안 해주는 거네요? 뒤면은? 잔금일은 괜찮아요. 아, 잔금일은 괜찮은데 내가 지금 뭐 1월 사고 나서 네. 뒤늦게 받더라도 네. 3달까지 세 안에 달까지? 받아야 된다. 네, 그렇죠. 내가 집을 사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4개월이 지났어. 이러면 네.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상속이라든지 뭐 증여라든지 또 재산 분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도 은행 상품은 가능하지만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상속 증여, 재산 분할 뭐 이렇게 취득한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한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원이 그럼 그 보통 디딤돌 대출 받으실 때 이 네. 조건이 좋은 대신에 그 집값 한도나 대출 한도는 좀 작은 편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면은 내 집이 이 디딤돌 대출에 들어가냐, 몇 억까지 아파트가 이게 해주는 거냐,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집값은요 5억이 기준이고요. 5억. 네, 그리고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6억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값은 그냥 5억에서 6억 그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계약금 기준이야? 아니면 뭐 KB 시세 기준이에요? 매매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매가 기준. 네. 사전에 미리 좀 확인을 하고 디딤돌 대출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그런데 또 너무 디딤돌 대출에 목을 매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조언을 어떻게 해드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좀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기억이 나는 분은 이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 작아야 되잖아요. 네. 예, 좀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요 그 소득을 맞추려고요 보너스를 안 받는다고 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그러지 마셔라. 받을 거 다 받고. 그냥 은행 상품 중에서도 저렴한 거 많으니까 그쪽을 받으시면 되지. 왜 준다는 돈을 안 받으세요? 저는 아니면 저희 부인을 퇴직을 시키려고요.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은행 상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조건을 따지시는 건 전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집값이 얼마냐. 그래서 5억, 6억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제가요 사고 싶은 집이 7억인데요. 디딤돌 대출 받으려고 지금 더 싼 집을 보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 그분이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7억일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를 할 때 더 좋게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출에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대출이 목적이 아니에요. 디딤돌 대출이 받는 것이 나의 생애 목적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집 사서 잘 대출 활용해서 나중에 뭐 갈아타게 더 좋은 집으로 하는 게 저는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출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수단을 이용을 하느냐 이런 거지 이 뭐 디딤돌 대출이 나의 목적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의외로 많이 태어났더라고요.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의 영향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는 이제 결혼도 많이 안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요즘 최근에 많이 하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출산 대책이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부부가 만약에 모두 맞벌이를 한다. 그럼 연봉 2억까지
그리고 뭐 이후 5천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외벌이다. 네. 한 번만 번다. 그러면 이제 1억 3천까지 음. 가능하지만 맞벌이는 2억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연봉 2억이면 재벌 아니냐. 뭐 무슨 그런데 신생아 특례를 해주냐. 막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 대책은 대출 정책이 아니다. 말씀드렸듯이 출산 정책이다. 네, 그래서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 아이만 태어나면 무조건 집을 사는 분들은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집값이 높습니다. 9억입니다. 네. 좋네요. 네, 좋죠. 그래서 웬만하신 분들은 이제 뭐 물론 더 비싼 집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 비싼 집 사실 분들은 그냥 은행 상품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9억까지 가능하고요. 집값이 그리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까지. 많이 해주네요. 네, 많이 해주죠. 그래서 이용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서 아이도 태어나고 사실 아이도 태어나죠. 또 집도 생기죠. 물론 집을 이제 산 거지만 그리고 금리도 싸죠. 그래서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인데요. 정말 1.8%가 가능하냐 궁금하시죠? 네. 예, 근데 저한테 어떤 분이 이제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선생님 저 1.8% 실행됐어요 하고서 왜 은행에서 실행한 문자 오잖아요. 카톡으로. 그래서 그걸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금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현실 가능한 그런 금리입니다. 그리고 대환도 가능하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집을 샀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신생아 특례가 너무 좋다는데 나 좀 금리 좀 싸게 해주면 안 돼요? 하고 할 때 금리 갈아타기라고 하죠. 그래서 대환도 가능한데 이 대환을 할 때는 내가 처음에 받은 그 대출이 매매 잔금이어야 해요. 내가 집을 사고 한참 있다가 뭐 세입자 퇴거 작업으로 받았다. 이건 안 되고 내가 주택 자금 대출로 받은 경우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뭐 모르겠다. 뭐 매매 잔금인지 뭐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은행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도 이용하시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최저금리, 아이까지 세 가지 다 이루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신생아 특례는 뭐 결혼 몇 년 이내라거나 아이가 뭐 2명, 3명 이상이나 이런 조건들도 있나요? 아니 그냥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이거 1주택 갈아타기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는군요. 디딤돌 대출이잖아요. 그렇구나. 디딤돌 대출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제가 저희 아이들이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면 집을 팔고 나서 무주택이 된 다음에 이걸 해라. 그렇죠. 그 무주택 상태에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참 좋죠. 1주택 1자녀도 되고 결혼 7년 이상 됐어도 상관없고 없어요. 아이만 있으면 됩니다. 23년 이후에만 태어났으면 미혼이어도 괜찮습니다. 미혼도 되는 거예요? 네. 아이만 있으면 됩니다. 입양도 가능합니다. 여기 미혼 여성분들 이거 되게 뭐 남성분도 있겠지만 이거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미혼 다 가능합니다. 네. 근데 금리가 1.8%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최저금리죠. 뭐 소득 뭐 해서 뭐 물론 이제 그 1.8에서 역시 신생아 특례도 4.5까지 가능하세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뭐 대출 금액에 따라서 뭐 생애 최초인지 뭐 여러 가지 할인 금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적용받으면 이제 최저금리가 나오는 거고요. 내가 소득이 높다. 뭐 진짜 뭐 2억이다. 이러면 1.8%까지는 좀 어렵고요. 이제 조금 더 윗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안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좀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수탁은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해당 은행에 가서 자세하게 상담 받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보금자리론도 그 많이 관심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요. 소득 7천 이하고요. 그다음에 집값 6억 이하. 네,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거는 디딤돌 대출은 뭐 집값이 얼마여야 돼요? 여쭤봤자 매매가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KB 시세하고 매매가 둘 다 6억이 안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조건 좀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아직은 없어요. 그래도 또 최저금리, 이제 할인금리, 내가 할인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아이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저 최저금리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정부 상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DSR을 보지 않습니다. 이 DSR을 안 본다는 게 뭐 현실적으로 뭐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뭐냐면 소득이 좀 작아도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DSR 같은 경우는 내 소득의 7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정부 상품 같은 경우에 DSR을 보지 않고 DTI만 보거든요. 그래서 DTI는 거의 10배까지 가능해요. 내 소득이 한 10배 정도까지도 나온다. 네. 계산은 좀 해봐야겠지만 네. 거의 그 비슷하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 DSR 같은 경우는 그 신용대출이 있는 분들, 네. 토지담보대출 있는 분들 되게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만기가 1년씩 보통 갱신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DSR을 계산을 할 때는 5년으로 계산을 해줘요. 60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30년, 40년.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대출이 있는 분들이 DSR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정부 상품은 DSR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용대출이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리하죠. DSR 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소득이 좀 적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부 상품이 DSR 안 보니까 DTI만 보니까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 무직인데요. 이러시는 분 계시거든요. 저 디딤돌 대출 가능한가요? 소득이 없어야 좋다면서요. 또 네. 이러시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예, 무직 안 되고요.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요. 증빙소득자. 증빙소득이라는 거는 저희가 세금 있는 곳에 소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과세소득이 있는 분들이 증빙소득자예요. 그래서 사업자라든지 우리 근로자, 세금 내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가능하시고요. 그럼 저 지금 현재 무직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되나요? 가능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은행 상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카드로 뭐 소득을 잡아줍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 디딤돌 대출은 그게 안 돼요. 신용카드로 소득을 환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는 환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보험료를 3개월을 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이용을 해서 내가 환산소득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은행에 가서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제가 소득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은 쉽잖아요, 계산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프리랜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이게 좀 잘 나오나요? 어떻게 소득이 인정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여쭤보거든요.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항상 여쭤봐요. 일단 이제 서류로 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한국인들이 성격이 급해요. 네. 네, 서류 주기 전에 그냥 빨리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남이사님한테 소득 얼마세요? 라고 여쭤보면 이제 정규직 같으면 되게 쉽죠. 저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1년에 뭐 5천이에요, 6천이에요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세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요, 막 이러시거든요. 1년에 1억 벌어요. 이러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머 많이 버시네요 라고 말을 하지만 안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이 받는 금액은 아마 그거 맞을 거예요. 근데 그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3.3%를 띄고 통장에 입금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7월 달에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서류가 나오거든요. 그 소득금액 증명원에 나오는 그 금액이 여러분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원천징수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아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프리랜서로 원천징수 나오시는 분들은 100% 인정이 되지 않고요. 60% 인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시려면 정확한 서류를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게 좀 서류를 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프리랜서는 뭐 그럼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사업자는 또 어떻게 하나요? 똑같아요. 사업자분들도 5월 달에
그 매출이랑 다 경비랑 제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이제 나와요. 소득 금액이. 그래서 그 소득 금액으로 여러분의 소득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소득 금액 증명원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사업자분이 부가세 과세 증명 주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저 매출이 이거예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출이 1억이고 2억인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 그 매출을 봤어요. 네. 그분의 매출이 한 3억, 4억 이렇게 나옵니다. 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재가 비싼 거예요. 자재 아. 그 매출이잖아요. 매출. 그쵸.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자재비 빼고 뭐 다 빼고 하면 심지어 마이너스 소득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부가세 과세 증명 주시면 안 되고요. 소득 금액 증명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5월 달에 신고 잘 하시고 그리고 7월 달에 소득 금액 나오면 그때 여러분의 그 소득을 꼭 확인을 좀 해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집을 살 때 나의 소득이 이렇다는 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네. 또 그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질 테니까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 정부 대출 말고 일반 은행 대출은 조금 뭐 아까 프리랜서는 한 60% 정도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소득금액 증명원 말고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 60%라는 얘기신 그렇죠. 거죠? 네.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으면 그거 100% 그걸로, 인정되는. 네, 그건 100%인 거고요. 네. 그럼 내가 이게 60%밖에 안 될 때 좀 어떻게 뭐 카드로 소득을 잡는 거 이런 약간의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건가요? 은행 대출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소득이 없으면, 아예 없으면, 무직이에요? 네. 그러면 신용카드를 열심히 쓰시는 거예요. 열심히 한 2,500 정도, 1년에 2,500 정도 쓴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2,500만 원 정도 그 전후로 쓰시게 되면 은행에서 연봉 5,000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카드 이용 금액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뭐 제일 높은 구간은 연봉 5,000인데 한 카드 2,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예 무직이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소득이 애매하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 1,000이고요. 저희 남편 500이에요. 이런 경우. 그럼 부부 합산하면 2,400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또 카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소득이 없거나 부부 합산해서 2,400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의 소득을 올릴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카드 소득으로 대체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부부가 합산을 했더니 소득이 2,500이야. 그러면 그냥 2,500입니다. 그땐 카드 많이 써도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이 규정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아예 소득이 이제 신고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소득, 카드 환산 소득이라고 하죠. 그거를 노려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